이번 2022년 여름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 스포츠의 계절입니다. 6월 말부터 7월 중순 유로 2024와 코파 아메리카 대회가 있고 7월 말과 8월 중순에 파리 하계 올림픽이 있습니다. 굉장히 알차죠 컨텐츠들이. 여기 우리나라 축구만 딱 들어갔으면 참 알찼을 텐데 말이죠, 그죠? 회장님 그렇지 않나요? 예, 아무튼 자, 그래서 스포츠 대회들이 또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시점에서 좋은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의 주제, 만나면 피 보는 나라들, 만나면 뭔 일 생기는 나라들 특집입니다. 여러분, 탑10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만나면 진짜 피똥싸한 나라들 있죠. 서로 사이 더럽게 안 좋은 나라들. 오늘 그래서 요 주제로 한번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축구 컨텐츠인 만큼 일단 축구를 기준으로 설명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옛날에 사이 더럽게 안 좋았는데 지금 사이 좋아진 나라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전부 제외했습니다. 지금도 사이 더러운 나라들 있죠. 그런 나라들로 또 선정했고요. 단순히 라이벌 관계들은 제외했습니다. 한일전도 제외했습니다. 한중전 이런 것도 다 제외했습니다. 진짜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나라들 있죠. 얘네들로 선정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필수적으로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것들. 전 세계 여러분들 나라만 거의 200여 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벌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제가 추려서 진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관계들 탑10으로 제가 선정을 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잉글랜드와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배경을 가볍게 알아보면은 과거 800년간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아일랜드, 잉글랜드의 계속된 지배와 수탈, 침략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영국의 잘못된 통치 정책으로 인해서 아일랜드의 빈곤율이 증가했었고, 결국에 아일랜드가 빡쳐가지고 분리 독립을 하게 되었죠. 이렇게 이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이제 둘이가 이제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이 북아일랜드 있죠. 이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땅이거든요. 여기가 북아일랜드인데, 북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아일랜드는 언젠간 반환받을 영토로 간주를 하고 있고요. 아일랜드의 무장단체, 여기서의 무장단체와 이 북아일랜드의 친영파, 영국 편의 무장단체들의 이런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최근까지. 지금은 전쟁이 소강이 됐었는데 유럽에서 유일하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여기였거든요. 과거에 비해 현재는 그렇게까지 사이가 나쁜 편은 아니지만은 이러한 수탈과 침략의 역사, 굉장히 오랫동안 지배를 받았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 편이다. 자, 보시면은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영국에 대한 아일랜드인들의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편이다. 그 와중에 잉글랜드는 아일랜드의 뛰어난 축구 선수 자원들을 계속해서 빼가고 있다. 그릴리시 선수, 데클런 라이스 선수들도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선수들이 잉글랜드가 빼갔죠. 그래서 이제 라이스 선수도 이제 아일랜드 국대를 뛰다가 이제 넘어갔거든요. 이제 라이스 왈, 아일랜드 팬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았다. 가족들 협박 위협 이런 매일 기본이고 살해 위협을 받았다라고 또 밝힌 바가 있어요. 데클런 라이스. 최근에 이제 2020년 잉글랜드와의 친선전이 이제 벌어졌었는데, 여기서 아일랜드의 케니 감독이 아일랜드와 영국 간의 역사적 갈등을 담은 시청각 자료를 축구 선수들에게 보도록 강요했다. 이 정도라는 거죠. 근데 해당 경기에서는 잉글랜드에게 0대3으로 패배했다. 근데 이런 라이벌리들이 관여가 되면은요, 피파 랭킹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간의 실력 차이는요 좀 많이 상쇄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일전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우리보다 축구를 잘하는 거는 맞거든요. 그럼에도 전적은 우리가 앞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최근 전적이 2승 5무 1패로 피파 랭킹의 매우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가 우세합니다. 이 1패 같은 경우에도 이 최근의 경기, 이 2020년의 경기였다. 예, 그래서 지역 감정이, 국가 간 감정이 이렇게 반영이 되게 되면은 이런 경기 자체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점. 탑10을 봤고요. 모로코와 알제리 탑9. 이 두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같은 아랍연맹이자 이슬람 기구, 종교도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사이가 더럽게 안 좋습니다. 서로 단교했어요. 단교. 국경을 닫았어요. 국경을. 1963년 식민지 시절에 양국 간 국경 분쟁으로 인해서 모래전쟁이라는 국지전이 발생을 했었고, 이때 당시에 이제 2년간 대립도 있었어요. 모로코는 친미, 알제리 친소련, 이렇게 이제 2년간의 대립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이 서사하라, 여기가 서사하라인데 이 서사하라를 둘러싼 갈등이 있습니다. 모로코는 서사하라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이 우리의 영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알제리는 이 서사하라, 지금 서사하라 공화국으로 따로 분리돼 있거든요. 알제리는 서사하라 공화국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알제리 측에서 모로코와의 외교 단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모로코 민간인 2명이 알제리 영해에 들어갔다가 이 알제리 수비대원에 사살당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사이가 더럽죠. 근데 의외로 일반 국민들의 사이는 나쁘지 않은 편이다. 왜냐하면 오히려 같은 이슬람국이고 크게 인종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동질감을 느낀다. 정부끼리는 사이가 더러운데 국민들끼리는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다. 그래서 보시면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 모로코가 4강에 진출했었잖아요. 그때 알제리 국민들이 이렇게 모로코를 응원을 했었다. 알제리 정부가 모로코 4강 진출 소식을 전한 국영방송 대표를 해임했다.
또한 모로코 월드유스가 말하기를 알제리 언론들이 모로코가 스페인을 꺾고 올라갔을 때 스페인을 이긴 나라를 표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는데 그냥 스페인이 떨어졌다 이렇게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경기를 하게 되면은 서로가 진 것을 언론에 보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알제리랑 모로코랑 축구 경기를 했는데 만약에 모로코가 이겼어. 그러면은 모로코는 야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그냥 막 홍보 야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경기 안 했다 뭔 소리냐 우리 경기한 적이 없다 그거 안 했다 그거 청소년 대표였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정부 간 사이는 최악인데 국민들 간 사이는 평범한 편이다. 국민들 간의 사이가 평범했기 때문에 9번째로 선정을 했어요. 자 다음 8번째 또 잉글랜드입니다.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요 이 포클랜드라는 이 섬 때문에 전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포클랜드 제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영국의 영토였어요. 근데 아르헨티나랑 굉장히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르헨티나가 영유권을 주장했어요. 1982년에 영국의 힘이 슬슬 빠지고 있는 틈을 타서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에 쳐들어가 가지고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이제 생각을 하기에는 영국의 힘이 빠지고 있고 영국이 설마 이 먼 데까지 오겠냐 우리가 그리고 싸워봤자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훨씬 가깝기 때문에 못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이제 영국의 마거릿 대처가 장난하나 하면서 또 쳐들어갔습니다. 영국이 또 해군력이 굉장히 강하죠. 쳐들어가가지고 포클랜드 제도로 함대를 확연을 해서 제해권을 장악했다. 몇 차례 해전에서 영국이 이겼고 3개월 만에 포클랜드 탈환에 성공을 했다. 이후에 전쟁에서 패한 아르헨티나의 정치와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후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8강전에서 마라도나의 신의 손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양국 팬들 간의 관계가 매우 악화가 됩니다. 월드컵 8강전이잖아 심지어. 이것 때문에 잉글랜드 떨어졌거든요. 이 신의 손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손으로 쳐가지고 골을 넣었어요. 근데 이때는 VAR이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골로 인정됐거든. 그래서 이때 실제로 사과했습니다. 손으로 밀어 넣은 거 맞다 미안하다고. 근데 굉장히 또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당시에 오심을 했던 심판이 이 공을 가지고 있었대요. 가지고 있다가 2022년에 해당 공을 32억 원에 팔았대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다. 아니, 진짜로 이건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또 있었다. 남미 유럽 관계 중에서 가장 최고의 라이벌로 서로가 축구 강국이기 때문에 매치가 만약에 성사되면은 경기 전에 훌리건들의 난투극이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싸운다 이거죠. 상대 전적의 경우에는 5전 3승 2패로 잉글랜드가 우세하긴 하지만 거의 비스무리하죠. 그리고 마지막 경기였던 2002년 월드컵 조별리그였어요. 이때 잉글랜드가 이겼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경우 이 둘이가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월드컵에서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큰 경기죠. 그러다 보니까 팬들 간의 다툼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양국은 친선전도 따로 가지지 않아요. 마찰이 생길까봐. 그리고 아직까지도 서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최근까지도 2021년 여론조사에서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80% 이상이 포클랜드는 아르헨티나의 영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투표를 했다라는 거죠. 또한 현재 아르헨티나 교과서에도 포클랜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들 교과서에서 뭐 독도가 뭐 지그들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아르헨티나에서도 이제 포클랜드가 자기들 땅이다 이렇게 교과서에 실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탑 8을 봤고요. 7번째 나라. 그리스와 튀르키예. 여기도 아마 역사를 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두 나라는 여러분들 진짜 사이가 더럽습니다. 과거 그리스의 동로마 제국 시절에 튀르키예를 이제 점령을 해서 먹었었고요.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오스만 제국 시절에 또 그리스를 먹었었어요. 역사적으로도 매번 서로가 좀 싸우고 서로가 먹고 먹히던 그런 포지션이었어요. 2차 대전 이후에는 이제 같은 나토 회원국이 되었고 서방 진영이 되면서 조금 유해지는 느낌도 좀 들긴 했습니다만은 이거 보세요. 굉장히 복잡한 영해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거 보시면은 여기 섬이 엄청 많아요. 여기가 그리스고 터키인데 여기 섬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게 누구 거다 이런 거를 지정하기가 너무 빡셌다고 해요. 그래서 에게의 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바다 내 거야, 이 섬 내 거야 이러면서 막 다툰다라는 거죠. 워낙에 이게 국경선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키프로스라는 섬을 둘러싼 분쟁이 있다. 여기가 키프로스예요. 보이시나요 여기? 이게 키프로스라는 이제 섬인데 키프로스인의 78%가 그리스계고 18%가 터키계 사람이거든요. 그리스계가 훨씬 많죠. 그래서 그리스계 키프로스인들이 섬을 병합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여기가 섬을 먹어버리려고. 그래서 튀르키예가 이제 빡쳐가지고 튀르키예가 열받아서 여기다 군대를 투입해요. 그래가지고 북키프로스를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점령을 해서 지금 키프로스가 분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북 키프로스로 나뉘어져 있다.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국민들 간의 사이가 현재 최악이다. 양측 국민 정서상 매우 애국심이랑 민족 자긍심이 정말 높습니다. 그리스도 역사가 굉장히 깊죠. 그리스 로마 시대 뭐 로마 제국 이런 거 들어보셨죠?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도 자긍심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오스만 튀르크 제국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장난이 아니에요. 민족적 자긍심이. 또한 두 지역 모두
훌리건 문화가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훌리건 장난 아니고요. 여기도 훌리건이 장난이 아니에요.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지는 거예요 그냥. 축구도 수준이 살짝 비슷한 수준으로 거친 경기력은 기본이고 양측 서포터들의 마찰 그리고 훌리건들의 패싸움이 늘상 발생한다. 밥 먹듯이 발생한다. 국대전뿐만이 아니라 클럽과 경기에서도 역시 매우 치열하다. 그래서 양측의 구단주들, 이 클럽의 양측의 구단주들이 서로가 서로를 까는 인터뷰를 매우 많이 한다. 서로가 만나게 되면 뭐 유로파리그나 뭐 컨퍼런스 리그에서 만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까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적을 보면은 6전 2승 3무 1패로 튀르키예가 우세하기는 하다. 근데 거의 비슷하죠. 아무튼 그렇다. 여섯 번째 나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북한입니다. 한국과 북한은 왜 없나요? 하실 수 있는데 한국과 북한은 그냥 뺐어요. 너무 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뺐고 일본과 북한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여러분.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그리고 일본 역시 일본 매체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 가장 싫어하는 나라 1위가 북한이었습니다. 중국보다도 북한을 더 싫어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잖아요. 미사일 실험을 하면 항상 동해상으로 발사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동해상으로 발사하니까 이 동해에 이게 일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미사일 실험하면 항상 이렇게 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미사일을 이렇게 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경보를 발령하기도 합니다. 미사일 쏘면 우리는 별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유감이다. 너희들 그러면 혼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은요. 일본이 더 위험해요, 사실. 여기로 쏴봤자 우리는 안 위험한데 여기가 위험하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예. 이 한미일 군사훈련 있죠. 이것이 이제 북한에게 있어서 일본은 커다란 위협이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전쟁에 휘말릴 유일한 걸칫거리예요. 이 북한이란 나라가. 그래서 굉장히 민폐국이다. 이 섬나라잖아요. 일본이 입지가 나쁘지 않아요. 이 위치 자체가.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좀 살 것 같은 그런 입지인데 이 북한 때문에 얘 때문에 아주 그냥 골치가 아프다. 그런 상황이라서 남북 관계급으로 사이가 안 좋은 나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가 매우 더럽죠. 양국의 축구 전력차 자체는 굉장히 심합니다. 북한은 피파 랭킹 거의 뭐 100위권이고 일본은 아시아에서 피파 랭킹 1등이죠. 그래서 축구 전력차 자체는 매우 심하지만 일본을 만나면 북한이 이를 악물고 하기 때문에 대체로 일본의 1점차 승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이 어쨌든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기긴 하는데 1점차 승리. 라이벌인 타국과 다르게 북한의 일방적인 거친 플레이. 일본은 그냥 거칠게 안 해. 근데 그냥 북한이 이제 일본이니까 거칠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친 플레이는 사실상 이제 일본이 더 잘하는 걸 아니까 적게 실점하려는 좀 수작이다. 분위기를 좀 잡아먹으려는 그런 수작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북한이 일본을 상대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겼던 승리는 2011년 11월 15일 월드컵 3차 예선 평양의 김일성 경기장에서 펼쳐진 평양 홈 경기에서 0대1로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일본의 감독이었던 자케리니 감독의 부임 이후 첫 패배였죠. 이때 분위기 장난 아니었습니다. 거의 뭐 6만 관중이 일본 그냥 야유해버리고 그냥 이때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요. 일본 선수들이 두 명이서 묶여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같이 자고 그랬다고 하죠. 그런 경기였었다. 최근에는 이제 북한이 실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일본한테 실력이 안 되다 보니까 최근에 그 아시아 예선전에서 둘이가 묶였었거든요. 그래서 1차전에서 일본이 이겼어요. 일본이 이기고 2차전을 평양에서 하기로 했어요. 평양에서 하기로 했는데 2차전이 치러지기 5일 전에 안 할래! 하고 통보해버렸어요. 왜냐? 일본이 너무 잘하니까 만약에 평양에서 둘이가 맞붙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북한이 지면은 이거 큰일 나요, 이거. 일본한테 지면은. 이거는 감당이 안 될 수 있거든. 아마 그래서 치를 수 없다고 통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몰수패가 처리가 되었다. 뭐 일본 입장에서는 개이득이죠. 자, 아무튼 그렇고. 자, 다섯 번째 나라입니다. 탑5. 이란과 이라크 사이 진짜 안 좋습니다. 왜 사이가 안 좋냐? 얘네들 전쟁을 했었어요. 1970년대까지 이란과 이라크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 우호적인 관계였다. 근데 1979년에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서 이슬람 신정체제가 등장을 합니다. 호메인이라고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당시에 이란은 시아파고 이라크는 수니파였어요. 수니파 시아파 뭔지 아시죠? 이슬람에 이제 두 가지 파가 있어요. 이때 이제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 정권이 독재 체제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담 후세인 누군지 아시죠? 이슬람 혁명을 본 이 이라크 내에 이 시아파 세력들이 수니파 및 후세인을 몰아내기 위해서 준동 사태를 벌입니다. 내란 선동 같은 걸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세인 정권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 사건의 원흉은 이란이다. 이란을 쳐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지고 이때 이제 이란이 중동 국가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사우디라든지 뭐 여러 나라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란을 선제 공격을 해요. 국력 자체는 이란이 뭐 경제력이나 이런 거는 이란이 더 훨씬 더 압도였어요. 다만 이런 전력, 뭐 탱크라든지 뭐 미사일이라든지 포라든지 뭐 이런 기갑 전력은 이란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이란은 빨리 쳐들어가서 속전속결로 끝장을 내자 이런 전술을 썼었는데 초반엔 이라크가 선전했는데 이란 측이 광신도들을 투입하면서 계속해서 인구를 갈아 넣으면서 반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소모전으로 끌고 가면서 전쟁이 장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영토 그대로 종전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전쟁 이후로 이제 이라크가 완전 몰락을 했죠. 경제가 파탄이 났죠. 이 두 나라의 경우에는요, 사실상 아시아에서 가장 치열한 덤입니다. 한일전보다 훨씬 치열합니다. 요새 한일전은 좀 순둥순둥해졌잖아요, 사실. 옛날에는 좀 거칠긴 했지만. 아시아컵에서 만날 때마다 집단 난투극이 벌어진다. 피파 랭킹이라든지 전력차 등에서 이란의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잡고 잡히는 관계다. 그냥 피파 랭킹만 보면 이란이 압승할 것 같은데 항상 서로가 잡아먹히고 그런다. 보시면은 막 싸우고 막 피나고 그러죠. 막 카드 받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경기 시에 양팀 간 분위기가 고조가 된다. 2023년 걸프컵 결승에서 이라크 팬들이 쌍욕 구호를 내뱉었고 그래서 이란 측에서 강력 항의한 일도 있었다. 일단 경기 자체가 매우 거칠어요. 그리고 양팀 다 또 침대 축구도 많이 했었죠. 요새는 침대 축구가 안 통하긴 하지만 침대 축구 많이 해서 그러니까 축구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더러운 행위들이 이 경기 하나 보시면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싸움부터 시작해서 팬들의 난투극, 선수들의 난투극, 레드카드, 시간 끌기 그런 것들이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탑4 여러분들 엘살바도르가 온두라스입니다. 아마 축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건 아실 거예요. 축구 전쟁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뭐냐 하면 미국이 있고 여기 멕시코가 있으면 여기 짜잘한 나라 있고 여기 남아메리카가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여기가 온두라스고 여기가 엘살바도르예요. 보이시죠? 나라는 좁아요. 나라는 좁은데 인구는 많던 이 엘살바도르에 있던 이 사람들이 온두라스로 이주를 하게 돼요.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온두라스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온두라스 지역에 있는 토지 대부분을 엘살바도르인들이 차지를 하게 되고 온두라스 사람들의 일자리까지 뺏어가게 돼요. 그래서 온두라스 정부가 안 되겠다 싶어서 토지 개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온두라스에 있는 엘살바도르 사람들의 토지를 몰수하게 되고 온두라스인들에게 재분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양국 간 사이가 굉장히 악화가 됩니다. 그러던 1970년에 월드컵 예선에서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가 만났어요. 근데 온두라스의 홈경기 1차전에서 온두라스인들이 엘살바도르 선수촌에 난입을 해가지고 새벽에 막 축제하고 폭죽 터뜨리고 파티를 열었어요. 잠 못 자게 하려고. 그리고 심지어 요리사가 엘살바도르 선수들의 음식에 설사약을 넣는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티하게 플레이하면서 결국에 온두라스 홈에서의 1차전에서 온두라스가 이깁니다. 그래서 충격받은 엘살바도르 소녀가 권총 자결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엘살바도르 국민들이 매우 열받았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장례식에 참여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2차전에서 이제 엘살바도르의 홈 경기 역시 이제 엘살바도르 홈팬들이 온두라스 선수촌 가가지고 막 방해하고 2차전은 또 엘살바도르가 이겼어요. 1대1이죠. 이때는 이제 골 득실차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1대1이에요. 한 판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피파가 개입을 해가지고 3차전은 멕시코에서 치러지게 되는데 결국에 연장전 끝에 엘살바도르가 이겼어요. 근데 이때 경기를 보시면은 당시에 팬들 수보다 경찰 수가 더 많았다. 온두라스 졌잖아요. 그래서 온두라스 내에 엘살바도르인들이 집단 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엘살바도르의 민병대들이 온두라스 공군 기지를 폭격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쟁이 발생해요. 축구 때문에 전쟁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원래 사이가 안 좋았는데 축구 때문에 더 커져가지고 전쟁까지 가게 된 거죠. 이러면서 서로 대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개입해서 5일 만에 전쟁이 끝나게 돼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애초에 국민들 간의 다툼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서로는 사이가 매우 안 좋습니다. 물론 전보다 안 나아졌지만 아직도 사이는 안 좋아요. 북중미에서 손꼽히는 라이벌로 경기 성사시 진압 경찰들이 항시 동원된다. 무조건 동원된다. 훌리건들 막으려고. 그리고 두 나라의 규모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느끼는 라이벌 의식 자체가 훨씬 큽니다. 축구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북중미 월드컵 이후에 티켓 수가 지금 북중미가 6.5장이 됐잖아요. 늘어나게 되면서 더욱 치열한 경기가 예상된다. 월드컵 진출 티켓이 늘어났으니까. 자,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였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알바니아와 세르비아가 있습니다. 이번 유로 2024에도 또 이 두 나라가 본선에 진출했죠. 자, 이 두 나라는 또 역사적인 배경이 또 굉장히 또 깊기는 한데 유로 2016 예선전에서 알바니아와 세르비아가 같은 조에 편성이 돼요. 그래서 세르비아의 파르티잔 스타디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로 알바니아가 이제 원정을 가요. 참고로 이 파르티잔 스타디움이 어떤 곳이냐 하면 제가 저번에
즈베즈다 영상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지금 여기 떠있는 영상 이거 보시면은 어떤 경기장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장난 아닙니다. 열기가. 알바니아 원정을 갔는데 세르비아 관중들의 알바니아인들에 대한 이제 혐오 발언이 계속됐어요. 엄청 이런 비하 구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경기가 엄청나게 달아오르게 됩니다. 그때 경기보다 알바니아 민족주의자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꾸 욕하니까 화가 나서 알바니아를 찬양하는 깃발을 드론에 날려보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르비아 선수가 깃발을 이렇게 거칠게 잡아챕니다. 우겨졌죠. 잡아채고 욱한 알바니아 선수들이 그 세르비아 선수의 깃발을 또 뺏어요. 이렇게. 우리로 치면은 한국 한일전 하고 있는데 일본의 민족주의자가 우길 승천기를 드론에 날려보낸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거를 잡아채니까 일본 선수가 그걸 뺏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건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는 한데 이 깃발 자체가 알바니아가 세르비아를 좀 까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르비아와 알바니아 선수들 간에 마찰이 발생을 했고 선수들 간 마찰에서 끝나면 참 다행인데 세르비아 서포터들이 경기장에 난입합니다. 그래서 알바니아 선수들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경기가 취소됩니다. 바로 경기 취소되고 UEFA 측에서 재경기를 선언하는데 알바니아 측에서 거부합니다. 왜 거부했느냐? 이거는 세르비아 관중들이 난입했으니까 왜 재경기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겼다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UEFA 측에서 재경기 안 해? 너희들 몰수패 할게? 그래서 알바니아가 열받아가지고 CAS 국제 그 스포츠 재판소에 제소를 넣었고 결국에는 판정이 바뀌어가지고 세르비아 몰수패 판정이 나오게 되면서 알바니아가 이때 유로 본선에 진출을 하게 되고 세르비아가 탈락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보시면은 세르비아 훌리건들이 막 난입을 했죠. 참고로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자기들이 진짜 대빵이라 생각하거든요. 얘네들은 약간 좀 친러 성향도 굉장히 강하고요. 아무튼 장난이 아니에요. 세르비아랑 엮여있는 나라들 얘네들은 분쟁이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전쟁이에요. 여기는 뭔 일이 생겨요. 무조건 생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스위스와 세르비아가 만났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샤키리 선수죠. 스위스의 샤키리 선수가 골을 넣고 쌍두 독수리 세레모니랍니다. 이 쌍두 독수리가 뭐냐 하면 이 알바니아의 대포 문양이에요. 알바니아의 대포 문양. 샤키리하고 이때 당시에 짜카가 이 쌍두 독수리 세레모니를 했는데 두 선수가 스위스 선수이긴 하지만 알바니아계 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세르비아 선수들과 마찰이 있었고요. 그리고 샤키리가 피파로부터 징계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세르비아인들이 샤키리 SNS에 엄청난 테러를 했습니다. 한국인들 SNS 테러 그거보다 한 10배는 심한. 그래가지고 요 보시면은 이때 이제 샤키리가 신었던 신발인데 여기는 이제 스위스 그리고 여기는 코소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를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더 얘기하면은 이게 축구 얘기가 아니라 역사 얘기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두 나라가 사이가 더럽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너무 깊어져. 뭔 말인지 아시겠죠? 라이트하게 봐야 되니까. 자, 다음 탑2. 이건 빠질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지금 현재도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입니다. 이 두 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소련 시절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연방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엔 굉장히 친했어요. 소련이 우크라이나에게 이 크림반도라고 하는 여기가 크림반도인데 이 크림반도라고 하는 이 지역을 우크라이나에게 넘겨요. 그러니까 쉽게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에서 경상남도 지역에다가 경주시가 경상북도 지역이잖아요. 경주시를 경상남도에 편입시켰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넘겼는데 결국 소련이 해체되고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우크라이나가 친유럽 친미 정책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얘들 봐라. 야, 안 되겠다. 야, 크림반도 반환해라. 우리가 준 거잖아. 빨리 내놔라. 우크라이나가 싫다. 이거 내 거다. 왜 줬다 뺐냐. 이래서 러시아가 그래? 안 되겠다. 너 혼나야겠다. 해서 쳐들어갔죠. 쳐들어가서 크림반도를 침공해서 강제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것 때문에 더 이제 반러 감정이 심해져서 나토 가입을 무려 신청합니다. 이게 나토는 군사협력기구예요. 유럽이랑 미국이랑의 이런 군사협력기구 같은 것인데 여기에 이제 가입을 신청을 해요. 그래서 러시아가 야, 너희들 그걸 가입하면 쳐들어갈 것이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어쩌라고? 쳐들어오겠냐 설마. 나 가입할 거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결국에는 돈바스 지역을 침공하면서 러우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갔냐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간 가지고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던데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쳐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옛날부터 침략을 많이 받았던 나라여가지고요. 여기 지역 있죠. 여기 지역이 완전히 평야예요. 평지예요. 그래서 그냥 밀고 들어오면 항상 러시아가 침략을 받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자기들이 더 이상 침략을 안 받기 위해서 자기 영토를 크게 가져가지고 못 쳐들어오게 그렇게 막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소련 해체되고 발트 3국이 나토에 가입을 하면서 러시아와 이 나토의 완충지가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밖에 없었어요. 지금 나토는 여기로 쳐들어올 수 있죠. 근데 여기로는 이제 못 쳐들어가잖아요. 우크라이나랑 벨라루스는 못 쳐들어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원래는 사실상 국경선이 이런 느낌이었는데 국경선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여기서 쳐들어오고 여기서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래서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푸틴 입장에서는 사실 쳐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러시아가 잘못했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사실은 나토에 가입을 하면 안 됐어요. 가입하지 말고 러시아랑 미국 사이에서 줄다리기 같은 걸 하면서 외교를 펼쳤어야 됐는데 외교 정책을 잘못 펼쳤죠, 우크라이나가. 사실 그런 좀 배경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2018년 이후로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의 축구 경기는 당연히 한 경기도 없습니다. 당연히 없어요. 이 전쟁 이후로 피파와 UEFA 측에서 월드컵과 유로 경기 러시아 출전 불가 통보를 내리게 되고요. 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A매치 기록은 전부 다 무효가 됩니다. 이 러시아 클럽의 챔스 그리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역시 출전 금지입니다. 클럽들도 안 돼요. 그리고 유로 2020 당시에 우크라이나 유니폼에 이 크림 반도가 새겨진 유니폼이 이제 출시가 됐는데, 이때 러시아가 굉장히 반발을 했는데 UEFA 측에서 이걸 인정합니다. 근데 원래라면 이런 거 인정 안 해줍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 안 했으면요, 우크라이나가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한 상황 속에서 모두가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허용을 해줬었죠. 적어도 축구에서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만날 일이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든지 평화적으로 해결되든지 뭐 그런 거 아니면 사실상 만날 일이 없는데, 지금 좀 정세를 봤을 때는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사실상 0%예요. 누군가가 이기는 팀, 지는 팀이 나와야지 아마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둘은 축구에서 만날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뭐 훌리건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는데 애초에 뭐 그냥 전쟁인데, 여기 진짜 전쟁인데 뭐. 아무튼 그렇고요. 뭐 나토가 러시아를 쳐들어가는 건 아니죠. 근데 푸틴의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우크라이나까지 넘어가게 되면, 여기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벨라루스밖에 완충지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러시아 국민들이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뭐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입지를 잃어가느냐 하면서 푸틴에 대한 입지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푸틴이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간 거예요. 이 수밖에 없었어, 푸틴 입장에서도. 사실 그래서 저는 뭐 푸틴이 물론 나쁜 놈이지만 젤렌스키도 외교를 잘못했죠. 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냥 미쳐가지고 쳐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무튼 우크라이나 축구 선수들입니다. 이 두 선수가 최근에 러우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폭탄 발화와 총격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 또 이런 소식. 그래서 우크라이나 축구 선수들도 이렇게 또 전쟁에 참가를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까지 나왔어요. 네, 마지막 한 나라는 어디냐 하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입니다. 여기 뭐 워낙에 유명하죠. 아주 사이가 매우 더럽습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서로를 증오하는 국가다. 불구대천의 원수다. 그냥 원수도 아니고 불구대천의, 양립할 수 없는 원수다. 진짜 너 죽고 나 살자의 원수.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거 진짜 역사적으로 진짜 굉장히 설명하면 길어지는데 정말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진짜 간략하게. 영국에서 전쟁 자금을 빌려주면은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돕겠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쟁 자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영국인들이 여기 땅 있죠, 이 땅 보고 여기에다가 이제 너희들 나라 건국해라 이렇게 이제 찍어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땅이 이제 팔레스타인 땅인데,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을 건국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국제사회가 이걸 용인을 하게 돼요. 당시에 이 땅에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미.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다 영국이 허락했으니까 나 여기 나라 건설할게 이렇게 해서 건설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중동 국가들이 가만히 안 있었어요. 중동 국가들이 야, 이거 너희들 뭐냐? 이거 아랍인들 사는 나라인데 누구들 뭔데 와가지고 나라 건설하냐? 웃기는 자식들이네. 야, 전쟁해야겠다. 전쟁 쳐들어갑니다. 중동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이때 당시에 4차 중동 전쟁까지 발발하게 되는데, 아랍인들이 딱 2개의 지구를 확보하게 돼요. 영도 다 뺏기고 2개의 지구를 확보하는데, 그게 바로 서한 지구랑 그리고 이 가자 지구예요. 이 2개만 확보를 하게 돼서 지금은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단체, 이 가자 지구의 하마스 단체와 전쟁 중에 있죠. 이 서한 지구 있죠. 이 서한 지구와는 달리 여기는 좀 평화로운 편인데, 이 가자 지구는 진짜 전쟁 그 자체입니다. 여기는 지금도 미사일이 날아다녀요.
한국 외교부 선정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저 가자지구로 가게 되면은요, 허가 없이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쇠고랑 찹니다. 법에 저촉됩니다. 가면 안 돼요. 이런 배경이 있고요. 팔레스타인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스라엘의 눈치를 봐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이 사실상 팔레스타인의 뭐 정치, 경제 뭐 이런 부분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A매치에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만난 적은 없어요. 만나면 큰일 나죠. 서로가 서로를 나라로 인정도 안 합니다. 아마 피파에서 만나면은 중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만날 일도 없을 거고. 다만 프랑스와 이스라엘 간 A매치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팔레스타인 팬들이 경기장에 난입을 해요. 갑자기 경기장에 난입을 해가지고 격투가 시작됩니다. 발차기 날리고 보이시죠 지금? 최근에 아시아 최종 예선에 이제 팔레스타인이 진출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2024 아시안컵 16강 진출 당시에 이 선수들의 110 표시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뭔 뜻이냐면 전쟁을 시작한 지 110일째 되는 날이다, 이런 표시를 또 했었어요. 서로가 사이가 매우 더럽고 안 좋고 서로가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축구를 포함한 모든 국제대회에서 사실상 서로가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초에 이스라엘은요 여러분들 지금 유로에 가입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AFC에 가입을 못하게 만들어요. 아랍 국가들 이스라엘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AFC이기 때문에, 아시아 소속이기 때문에 만날 일이 사실상 없어요. 그냥 월드컵에서 두 나라가 뭐 8강 4강 진출해서 뭐 만나는 거, 그런 거 아니면은 그냥 못 만난다 보시면 돼요. 만날 일이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기는 한데요 여러분들, 정말 소개하자면 정말 많아요. 프랑스와 영국 간의 100년 전쟁부터 시작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역사 분쟁도 있고요.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독일과 폴란드 한일전도 있고, 중일전도 있고, 중국과 베트남도 있고, 중국과 몽골도 있고, 뭐 말레이시아랑 뭐 인도네시아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데 정말 치열한 나라들 한번 뽑아봤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